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 수요일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새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서 감세 정책에 대한 정부 그리고 또 야당의 인식차가 크게 이제 드러나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종부세, 법인세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지 또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 교수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감세라고 요약을 일단 할 수 있겠는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물론 소득세도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와 야당 간의 인식 차가 드러난 핵심적인 내용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일단 법인세 현재 최고 세율이 25%인데 22%로 낮아지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예. 과표 구간이 4단계였는데 2단계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내용은 일단 기본 공제금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제 기준이 더 상향이 된 거죠. 금액이.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렇죠. 지금은 가액 기준으로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다주택 대상의 중과세율은 폐지가 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고 해도 갖고 있는 집을 다 합해서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이 넘어가야만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율도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0.5에서 2.7%의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 어제 국회에서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는 이 법인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가 결국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고요. 아무래도 기업이 대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대기업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서는 네. 이번 세제 개편으로 83만 곳의 기업 중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 네. 한 곳당 평균 500억씩 4조 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예. 이건 사실상 대기업 좀 극단적으로 만들면 재벌 중심의 법인세 인하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종부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는 하지만 예. 종부세를 내는 것은 상위 2%인데 과연 중산층 서민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핵심 내용은 지금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세수를 이렇게 줄이면 혹시 그런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이것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법인세에 대해서는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려왔고 세금 낮춰주면 기업에도 좋고 투자가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 종부세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동안 종부세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그 범위 내에서 자단으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기업과 가계 소득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한다. 지금 이런 정부 쪽 입장이고 민주당은 너무 이것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기업과 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들여다보죠. 조 변호사님 먼저 의견을 좀 주시면요. 일단 지금 너무 시장 침체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기업 투자라든지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대상이 주로 이제 대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면 그 세금 내야 할 돈을 기업에서는 다른 시설 유치나 아니면은 다른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결국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법인세를 감면을 감면을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 낙수 효과가 이 세금 혜택이라는 정책으로 이루어질지는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도 뚜렷이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 연관성이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일단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이 법인세라는 것이 대기업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좀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또 이 대기업 중심의 그런 감면이 실제로 어떤 효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세금을 좀 감면을 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 상황 그리고 복지국가로서의 우리가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13조 가까이 세제를 감소시킨다는 부분을 그만큼의 재정적인 어떤 자원이 충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도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인세를 내려주면 기업에서 뭔가 투자하고 하지 않겠냐는 건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었고요. 네. 그때도 법인세 감면을 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미비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었고 그런 기업들이 그 법인세 안 낸 걸 뭐랬냐.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놨다는 비판이 엄청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수만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 일 시켜줬는데 기업은 그거를 돈을 쌓아두고 오히려 안 풀고 있으면서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가가 없다라는 비판이 이미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 하는 정부의 주장이 그런 면에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OECD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도 법인세율 28% 인상한다고 하고요. 네. 영국도 25%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세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뭐 OECD 얘기만 들어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세금 깎아준다면 세금 낼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감세를 할 때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재정 적자가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메울지가 가능한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5년간 60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뭐 줄이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여도 과연 이 정도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연 증가분도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을 하면은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다 재원이잖아요. 직접적인 네. 지불되는 돈이고 어제 민주당 의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현금성으로 다 나가야 되는 지원이에요. 기초연금 현금성이죠. 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세심하게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주로 법인세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종부세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정부와 야당의 인식이 너무 달라서
지금 이게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얘기한 모든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나온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도 대립이 극렬한 상황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만한 안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뭐 비판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너무나도 대립각을 서로 하고 세우고 있어서 있죠. 이게 네. 과연 시행이 될 수 있을지조차 좀 의문이세요?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 안을 내놓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편안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실제적인 검토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금 예전에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제 기준도 좀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중과율세 같은 경우도 이제 폐지를 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특이한 제도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형평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을 어느 정도 규율을 해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물론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시장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폐지를 해버리면 또 결과적으로는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갭만 더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있는 제도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수립을 해놓고 네. 폐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종부세는 워낙 논쟁적인 사안이고요. 예. 가끔 이제 집주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올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 잘못 써서 내 집값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집값 오르면 그 혜택은 결국 나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부세의 대상이 자꾸 뭐 2%밖에 안 된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이유는 예. 감세를 할 때는 굉장히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혜택이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 절박하냐 이 시점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첫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이 종부세가 되느냐 전 좀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19로 당장 뭐 양극화 문제 있고 코로나 관련한 지원도 지금 세금 문제 거론하면서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내놨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종부세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을 완전히 바꿔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안이 언론 보도 따르면 18개를 바꿔야 된다고 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미 이 세제 개편안 나오자마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반대 입장이 다시 뚜렷이 나온 거거든요. 정의당도 이 부분에 의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네. 보는데 그렇다면 이 18개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될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떠들썩한 정책인데 떠들썩하기만 하고 안 되면 그렇죠. 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했던 뭐 공무원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리고 그것을 보도로 보고서 지금 이게 시행되는 줄 알고 있는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네. 좀 정부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당 측에서는 이번에 법인세라든지 종부세를 뭐 폐지하거나 인하를 하면서 네.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세수만 확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나든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보통 세금 감면을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써야 할 세수는 확 줄어듭니다. 즉각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순환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디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하고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보이고 합의를 위한 좀
정치적인 노력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또 추후에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 이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고 그 내용 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걸 전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마트 노동자들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조 변호사님하고 같이 좀 짚어보죠. 네, 국민청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안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거기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10개의 그 국민 호응도가 높은 제안들을 10개를 선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호응을 하는지 높은 3개 제안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라는 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마트 노동자 그리고 노동계 이런 일반 네.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형마트가 기존에는 24시간 영업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24시간 영업도 못하게 하고 또 한 달에 2번은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게 하는 것. 이게 함께 시행된 지가 2011년이었고 벌써 네. 10년이 넘게 그렇군요. 지속되어 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된 이후에도 뭐 대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마트 노동자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6일 날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 제안 탑10 투표를 중단하라라는 촉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트 노조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이 90년대 중후반에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라든지 휴식권을 침해를 하고 또 전통시장과 맞아요. 중소상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돼서 이제 법의 제정을 통해서 24시간 영업도 중단시키고 의무 월 휴업도 2일의 만들고. 의무 휴업일도 이제 시행을 한 것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민 제안을 민의를 살피기 위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고 만들었으나 국민에게 제안의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하며 폐지하려 한다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마트 노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그렇죠. 예. 골목 상권의 최후를 보호하는 그렇죠. 이것을 제거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골목 상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금 국민 제안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 방식 자체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을 들여다보면 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가도 투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 정도로 지금 설명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는 것인지 폐지하면 다른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불충분한 것을 가지고 투표를 이제 해야 하는 단순히 거군요. 투표를 유도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요. 또 좋아요만 누르게 되어 있는데 좋아요가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싫어하는 의견에 대한 의견 수립 그런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 없고. 네. 이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인데 특히 이제 지금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 또
투표 방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그러면 제대로 알려면 어떤 투표 방식을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게 당사자들은 배제되고 지금 그냥 약간 인기투표처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마트 노동직이라는 것의 특수성이 뭐냐면은요. 예. 일단 이 일자리는 찾는 사람들이 본인의 주거 지역 안에서부터 이걸 찾아요. 왜냐하면 뭐 저기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2시간 걸려서 서울 와서 하기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안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비정규직이죠 대부분. 그럼요. 특징이 예. 뭐냐? 마트에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영업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거부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병원도 24시간 하고 뭐 근무하는 데인데 왜 그래요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그래도 이분들에 비해서 쉽고 일자리가 많고 이런 특성이 있는 반면 이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풀리면 선택권이 없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너무 소비자의 편의성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소비자들이 주말에 장 못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상생하는 방안이었죠. 그런데 네. 과연 중소상인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반대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견이 반담이다라는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 10가지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비자 편의성과 이 의무 휴업을 해도 뭐 소상공인들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만 본 거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그에 앞서서 지금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에 법을 또, 의해서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던 제도다 보니까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사회적인 합의 플러스 거기다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지금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국민제안에 이 사안을 올려서 그 공감 표시를 누르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감 표시가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의 표시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 표시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감이라는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방향으로 지금 국민들의 돼 있군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소상공인들, 뭐 전통시장 이 부분 관련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까지 그렇죠.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일을 할 권리 그리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의무 휴업을 폐지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이거 의무 휴업 10년 해봤더니 이게 전통시장으로 어떤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자라는 목소리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질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듣는 당사자들. 과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도 법 개정이 또 걸려 있으니까 요즘에는 법 개정만 나오면은 국회가 어떻게 하려나. 네. 앞으로 좀 면밀한 검토가 법적인 검토도 미리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픽 조은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